기가은비 기술 과정을 부탁해. 저작권과 초상권을 지켜주세요. 본 영상에는 프리픽스 이미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 시간에 생명기술의 의미와 그리고 발달 과정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이런 생명기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미래에는 어떻게 더 발전할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요, 230쪽을 보시면 됩니다. 먼저 도입부 자료를 볼까요? 자, 다음 그림은요, 생명기술을 이용해 실제 개발된 토마토의 모습입니다. 미래에는 어떤 토마토가 개발될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진 속에 보면 엄청 다양한 토마토들이 있는 게 보이죠? 여러분 마트에 가보면은 다양한 종류의 토마토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선 완숙 토마토가 있고요. 우리가 아는 기본의 토마토고 일반 토마토도 있어요. 찰 토마토라고 불러서 좀 더 찰기가 있고 단단한 품종입니다. 그거 외에 크기가 조금 더 작은 방울 토마토도 있고요. 대저 토마토라고 들어보셨나요? 다른 말로 짭짜리 토마토라고도 하는데요. 염분이 많은 바닷가 쪽 토양에서 생산돼서 단맛, 신맛뿐만 아니라 약간 짭짤한 맛도 나는 토마토예요. 이거 외에도 뭐 젤리 토마토, 대추 방울토마토, 흑토마토 등 다양한 종류의 토마토들이 요즘은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런 토마토들은 생명 기술을 이용해서 개발된 다양한 토마토예요. 특히 유전자 재조합 기술 같은 것들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에는 어떤 토마토가 개발될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토마토를 적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매우 당도가 높은 토마토가 개발되었으면 좋겠어요. 샤인 머스켓처럼 아주 단 토마토를 샤인 토마토 혹은 허니 토마토라고 불리면서 품종을 개량해서 판매되고 있는 것들도 요즘 있죠. 그거 외에도 항암 토마토, 암을 예방해주기 위한 토마토가 나오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토마토라는 것은 당도가 낮아서 다이어트용으로 많이 섭취하긴 하지만 먹으면 살이 빠지는 다이어트용 토마토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또는 호박처럼 아주 크기가 큰 대왕 토마토가 개발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미래엔 어떤 토마토가 개발될지 한번 써보시면 되고요. 어떤 용도로 토마토를 사용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시면 더 쉽게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생명기술은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요? 분야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농업 분야, 그 다음에 의료 분야, 그리고 친환경 분야로 나눠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농업이라는 것은 농사를 짓는 거죠. 생명기술은 농업 분야에서 발효식품과 건강식품의 개발, 그리고 희귀생물의 보전, 작물 재배 기술의 발달, 새로운 품종의 개발과 개량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각 항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발효라는 것은 미생물이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기술은 미생물들을 연구해서 김치, 치즈 등의 발효식품의 맛과 영양가를 높이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을 연구하는 것 자체가 생명기술이고요. 이 미생물이 김치, 치즈를 더 잘 만들게 한다든지 아니면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이 생명기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된장과 고추장들은 특히 항암효과가 높아질 수 있도록 많이 개발을 하고 있죠. 또 생명체의 특별한 성분을 추출해서 식이섬유가 포함된 음료를 만들기도 합니다. 식이섬유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소화시키기 어려운 물질로서 몸에 들어가서 변비를 예방하거나 아니면 좀 더 수월하게 장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작용을 해요. 계속해서 이어서 한번 볼게요. 그거 외에도 앞에 옆 페이지에 면자가 빠졌는데 면역력을 높이는 성분을 가진 쌀과 같이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해서 우리 식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농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은 희귀생물의 보전입니다. 희귀생물이라는 것은 쉽게 볼 수 없는 생물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복원, 다시 살리거나 보존, 없어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에 사용되는 기술들이 있어요. 우리 조직 배양 기술을 배웠죠. 핵 이식 기술도요.
먼저 조직 배양 기술 다시 복습해 보면요. 당근에 자라는 부분이 있는 형성층을 가지고 배양액이라는 이 액체 안에서 증식시켜 가지고 당근을 따로 만드는 것이죠. 이런 조직만 가지고 크게 성장시켜서 당근을 만드는 기술이나 핵 이식 기술, 그러니까 체세포는 따로 두고요. 여기에 내가 원하는 유전자가 든 이 핵을 갖다 집어넣어서 만드는 기술, 일종의 복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희귀 생물을 보존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개체수를 늘릴 수 있고요. 조직 배양 기술로 이용해서. 그리고 핵이식 기술을 이용하면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있는 것들을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명 기술을 이용하면요. 희귀한 종류의 난, 여러분 난 치는 거 아시죠? 식물이고요. 선인장 등의 식물의 품종을 보존하거나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조직 배양 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멸종 위기에 처한 한국 늑대, 사향 노루 등의 종의 개체수를 인위적으로 늘리거나 일부러 그 체세포를 냉동 보관했다가 복원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특히 유전자 복원에 성공한 동물 중에서 우리나라의 고유의 품종인 칙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까만 소죠. 이 소는 기술을 통해서 다시 살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비 동작꽃 역시 대량 증식에 성공했습니다. 계속해서 231쪽의 밑에 특징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농업 분야에 적용된 생명 기술의 내용들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작물을 재배하는 기술이 발달했어요.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온실 재배, 그러니까 여러분 비닐하우스 같은 거 본 적 있죠? 그리고 수경 재배는 뭘 이용하는 거냐면 물에서 식물을 키우는 거죠. 콩나물 같은 경우 이렇게 키울 수 있잖아요. 이런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완벽한 환경을 위해서 온도뿐만 아니라 습도, 양분 등의 환경 조건을 자동 제어하면서 식물을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식물 공장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식물 공장에서는 유전자 변형 작물, 생약 작물 등 고기는 고부가 가치 식물, 그러니까 비싸게 팔 수 있는 식물들을 생산하기도 해요. 그래서 완벽 보호해서 완전히 많이 생산하는 거죠. 또 천적과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농업으로 작물의 생산량을 높이고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밑에 예시 한번 볼까요? 천적이라는 것은 밑에 보시면 오리를 이용한 무농약 인증 쌀 보이시죠? 쌀을 그냥 키우는 게 아니라요. 오리를 풀어놓고 이 오리가 해충을 먹도록 해가지고 천적을 이용한 재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농약을 좀 덜 쳐도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식물 공장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여기 그림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개의 식물을 동시에 키우고 있는 무슨 온실과 같은 모양이 보이죠? 이게 바로 식물 공장입니다. 자, 계속해서 생명 기술을 사용하면요, 농업 분야에서 새로운 품종의 개발과 개량이 쉬워집니다. 개발이라는 것은 새로 만드는 것이고요. 개량은 있는 것을 좀 더 좋게 바꾸는 것인데,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통해서 원하는 유전자만 갖다 넣기도 하고요. 세포융합 기술을 통해서 합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무추 의 경우에는 무와 배추를 합친 것이죠. 이런 세포융합 기술 등이 생명 기술에 특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세포가 융합된 것 외에 유전자 재조합이라는 것을 잘 사용하거나 개량을 하게 되면 특정 질병의 저항성을 지닌 작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농사를 지으면 쌀농사가 망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병충해에 약하고 태풍 재해를 맞으면 쌀농사 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통일벼라는 품종을 만들게 되면서 벼의 생산량이 크게 늘어났어요. 병충해에 잘 견뎠기 때문이죠. 이것 외에 부족한 영양소를 첨가해서 칼슘 강화가 된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식품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생명 기술을 통해서 육질과 크기를 개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육질, 그러니까 먹었을 때 씹는 식감이 좋은, 그리고 번식 능력도 좋은 우리 흑돈이 보이죠? 이런 품종을 위주로 개발하고 개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에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는 가축을 개량해서 좀 더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 중에서 샤인머스켓이라는 품종도 있죠. 이건 망고포도라고 해서 굉장히 당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씨가 없는 청포도를 의미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품종을 개발하고 개량하는 데에도 생명 기술이 사용이 됩니다.
이번에는 의료 분야입니다. 의료 분야라는 것은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사용되는 분야죠. 그리고 바이오 장기라고 생체학적 장기도 만드는 기술이 있고요.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생체적 의약품, 그러니까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품의 개발과 생산에 이런 생명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항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생명 기술은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이용이 됩니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질병에 대해서 진단하는 방법과 치료 방법으로 유전자 검사, 그리고 유전자 치료, 재생의료 기술 등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앞부분에 배웠는데요. 다른 것들이 유전자 검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라식 수술 여러분 아세요? 눈의 각막을 깎아서 더 시력을 높이는 수술이잖아요. 이런 라식 수술 전에도 검사를 하게 됩니다. 유전자를 조사해서요. 각막 이상증이라는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돌연변이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것이죠. 그런 게 있으면 라식 수술을 하면 안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될 만한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염기 서열을 통해서 보는 거죠. 이거 외에도 유전자를 바꾸는 치료를 한다든지 재생을 시킬 수 있는 의료 기술들이 활용이 돼가고 있습니다. 재생의료 기술이라는 개념이 좀 생소할 것 같아서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손상된 인체의 세포나 조직을 대체하거나 다시 살리는 재생을 통해서 정상 기능으로 바꿔갈 수 있는 의료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살리는 기술들이죠. 세포를 가지고 하는 세포 치료, 유전자 자체를 바꿔가는 유전자 치료, 그리고 이렇게 3D 프린터와 같은 장기를 만들어서 조직을 만들어서 공급하게 되는 조직공학 등의 여러 기술들이 있습니다. 특히 유전자 검사는요, DNA 칩이나 DNA 지문을 이용해서 빠르게 검사할 수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유전자의 손상 여부와 병원균의 감염 여부 같은 것들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유전병이나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어서 이런 병이 일어날 수 있는지 미리 탐색할 수 있게 돼요. 밑에 나와 있는 그림이 바로 DNA 칩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다른 부분은 몰라도 되고요. 간단하게만 살펴보면은 암 조직과 정상 조직의 DNA를 가지고선 어떤 칩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이 칩에다가 한번 나의 유전자를 꽂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하는가 안 하는가를 색깔로 보게 되고, 이 색깔을 통해서 앞에서 소개했듯이 유전자가 손상됐는지 감염됐는지 혹은 돌연변이가 있는지 등을 찾아볼 수 있게 되는 방식이 DNA 칩입니다. 이렇게 칩이 있죠. 그리고 DNA 지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도 각각 손에 지문이 있죠. 그 지문이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DNA를 제한 효소라는 어떤 물질을 이용해서 다 잘라봐요. 그리고 이 자른 것의 길이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피의자, 그러니까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혈액과 검출된 DNA를 비교할 때 이 DNA 지문을 이용해가지고 그 나온 길이 같은 것을 비교하게 되면 이 사람이 범인인지 아닌지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DNA 지문이라는 것은 각각 사람들이 DNA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아까 설명했듯이 유전자 치료라는 것은 비정상인 유전자가 있다면 정상 유전자로 아예 바꿔가지고 결함 자체를 치료하거나 또 원하는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유전자를 끼워 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유전자 치료 방법은 체내,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체외, 바깥에서부터 시작되는 유전자 치료로 두 가지로 나뉘고요. 현재 유전자 치료는 유전성,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고지혈증, 이건 무슨 질병이었죠? 혈액이나 몸 안에 지방이 지나치게 많은 증상이죠. 또는 혈우병, 암,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런 유전자 치료를 개발하고 있어요. 혈우병은 무슨 병이냐면 몸 안에 혈액을 응고시킬 수 있는 혈액 응고 인자가 적은 병이에요. 없거나 적어서 피가 멈추지가 않는 병이죠. 이건 유전병인데 이런 것들은 쉽게 치료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더 연구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재생의료 기술 한 번만 더 살펴보면요. 인간의 세포와 조직 장기를 대체하거나 재생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재생 기술은 특히 현대의학이 해결하지 못한 다양한 만성 및 난치성 질환에 대한 치료 대안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있던 조직을 재생시키거나 아예 바꾸게 되기 때문이죠.
유전자 치료를 하는 방법은 아까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체내라는 것은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치료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뭘 한다기보다는 일단 바이러스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전자 정보를 담은 DNA를 바이러스에 주입합니다. 유전자 재조합 같은 기술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럼 이걸 가진 바이러스가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새로운 DNA를 주입한 바이러스를 몸속에서 주사 같은 방식을 통해서 집어넣게 되고요. 그러면 이상이 있는 세포 유전자에 직접 가서 이 바이러스가 기능을 발휘해서 병을 치료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체외라는 것은 환자의 세포 자체를 바깥으로 꺼내게 돼요. 그래서 세포 안에 직접 병을 치료하는 유전 정보를 담은 DNA를 갖다 넣고요. 이 세포 자체를 몸속에 다시 넣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몸으로 침투해서 일어나는 치료는 체내 유전자 치료가 되는 거고요. 세포를 꺼내서 세포에 무슨 일을 직접 하는 것은 체외 유전자 치료가 되는 겁니다. 233쪽으로 넘어가서요. 의료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생명 기술의 종류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바이오 장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장기라는 것은 생명 기술을 이용해서 각막, 연골, 피부, 혈관, 간, 심장, 폐 등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장기와 같은 기능을 하는 장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든 생체학적 장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식은요, 사람과 유전적으로 가장 유사한 장기를 가진 돼지를 가지고 생산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그림 보이시죠? 바이오 장기 공급용으로 연구되고 있는 돼지입니다. 왜 하필 돼지를 사용하냐면은 왜 그럴까요? 돼지의 장기 크기가 사람과 가장 유사하고요. 그리고 그 DNA 역시 사람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의 신체나 장기를 대신할 수 있도록 이런 인공장기를 돼지를 통해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유전자를 넣어가지고 돼지에게 만들게 하고 그걸 사람한테 갖다가 넣는 거죠. 또한 다양한 신체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특별한 세포가 있는데요. 바로 줄기세포입니다. 옛날에 황우석 박사님이 줄기세포 연구를 했다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 다양한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줄기세포라는 것을 이용해서 조직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인위적으로 장기를 만들고 돼지의 생명을 뺏으면서까지 장기를 공급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죠? 요건 뒷차시에 좀 더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바이오 의약품의 개발과 생산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학적인 것을 이용한 의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생명 기술은 사람 체내에서 극소량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것들을 늘려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슐린이라는 거는 혈당을 조절하는 물질이죠. 혈당을 낮추게 되는데 당뇨병 환자들에게 필요하고요. 성장 호르몬은 우리 여러분 같은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죠. 이것들을 대량으로 만들어야 할 때, 의약품으로 개발해야 할 때 이 바이오 기술이 사용되게 됩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백신 얘기가 핫한데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는 데도 활용이 되고 있어요. 백신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백신은 치료제와는 좀 다릅니다. 치료제는 몸에 들어가서 그 질병 자체를 고치는 데 사용되고 몸 안에 병원체가 있다면 걔랑 싸워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백신은 죽은 바이러스나 약해진 병원균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 스스로 이것에 대항할 수 있는 항체라는 것을 만들게 합니다. 미리 싸워보면은 더 잘 싸울 수 있잖아요. 이런 항체를 사람이 만들어 병원균과 잘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미리 키워주는 것이 백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신, 독감 백신 이런 거 맞아보셨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맞죠? 주로 주사로 맞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존의 주사용 백신을 대체할 수 있는 식용 백신, 그러니까 먹어서 백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용 백신이라는 거는 백신의 효과를, 그러니까 예방을 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감자, 토마토, 바나나, 벼, 옥수수 등을 직접 만들고요. 이걸 먹게 함으로써 백신 효과를 얻는 겁니다. 식용 백신의 장점은 뭘까요? 일단 주사랑 비교를 했을 때 주사 맞는 거 무섭죠. 선생님도 그런데 주사 맞는 두려움을 없애주고요. 주사기를 통해서 오히려 감염이 되는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먹는 방식이기 때문에 먹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주사는 아무나 놓을 수 없잖아요. 전문 의료인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어서 보급이 좀 더 쉽습니다. 식용 백신이라는 개념이 좀 생소할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예시를 소개합니다. 돼지 콜레라라는 질병은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에요. 여러분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집단 폐사를 한 가축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아직 죽지 않았는데 병이 퍼지는 걸 예방하기 위해 막 산채로 매장하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가축의 감염을 막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돼지 콜레라에 감염된 돼지는 치료가 일단 힘들어요. 치명적인 질병이죠. 그래서 양돈, 그러니까 돼지를 키우는 산업에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 돼지 콜레라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사용 백신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단점이 직접 주사를 사람이 가서 맞춰야 되고 그 접종 방식이 어렵다는 거겠죠. 돼지는 사람처럼 나 주사 맞아야 돼 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니까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돼지 콜레라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식용 백신 알팔파가 개발돼서 돼지 콜레라 발병 억제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일단 식용 백신을 적용시키는 방식은 좀 더 단순한데요. 알팔파를 넣은 사료를 돼지에게 먹이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신기하게도 주사를 맞은 것과 같은 수준의 아까 이야기했던 항체, 그러니까 병원균과 싸울 수 있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기존 주사용 백신이라는 것은 우리 지금 코로나 백신들도 보면 알겠지만 냉장 보관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냉장 보관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장점이 있고요. 보관이 쉽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차례 주사해야 하는 그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식용 백신을 사용하면은 그냥 사료만 먹이면 되니까 주사를 안 놔도 되고요. 그래서 인력 소모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백신 보관 수송에 사용되는, 그러니까 냉장하고 냉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절감할 수 있겠죠. 사용이 좀 더 용이하기 때문에 동물용으로도 그렇고 사람에게도 식용 백신을 개발해서 상용화, 그러니까 실제로 평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농업과 의료 분야에 생명기술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공부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요, 환경 및 에너지 분야입니다. 생명기술은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서 친환경적인 에너지 자원의 생산과 환경을 보존하고 복원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항목을 살펴볼게요. 우선 친환경 에너지 자원의 생산입니다. 생명 기술을 사용하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이때 식물, 미생물과 같이 환경에 있는 애들을 이용하게 됩니다. 생화학적, 그러니까 생물과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물리적인 것들을 변환해서요, 고체, 액체, 가스연료, 전기에너지, 열에너지 등의 여러 에너지로 만드는 데에 생명기술이 사용되는 거죠. 신기하죠? 쉽게 얘기해서 식물이나 미생물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에너지는 어떤 건가요? 석유나 석탄 같은 에너지죠. 이런 것들은 환경 오염도 초래되고 그리고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성이 있습니다. 자, 이 바이오 에너지는 그렇지가 않는데요. 바이오 에너지라는 말 자체가 생물학적 에너지라는 뜻이고요. 바이오 에너지는 나무, 풀, 가축, 분뇨, 음식물 쓰레기 등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서요. 순환 과정, 그러니까 만들어지고부터 마지막으로 처리될 때까지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주위에 있는 식물, 음식물 쓰레기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즉, 식물과 동물이 생성, 그러니까 만들고 배출하는 유기물로부터 얻어지는 에너지를 바이오 에너지라고 합니다. 유기물이 뭐냐면은, 유기물은 생물의 몸 안에서 생명력, 그러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물질들을 유기물이라고 합니다. 생물들이 만든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바이오 에너지는 생성부터 배출까지 이 순환 과정이 되게 환경과 밀접한 영향이 있고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인 생산 시스템으로 생산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뭔가 개입된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생물을 계속 이용하면 되니까 고갈될 염려도 없습니다. 석유나 석탄은 이미 매장된 게 다기 때문에 다 쓰면 이제 사라지게 되겠죠.
밑에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생물 에너지를 만드는 데에 재료가 되는 것들은 가축의 분뇨, 그러니까 똥 오줌이 되겠죠. 이 소 같은 경우 분뇨를 만들게 되고요. 음식물 쓰레기 버려지는 것들이고, 옥수수, 감자, 콩, 유채꽃과 같은 식물과 아니면 곡식들을 이용해서 바이오 에너지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발효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요. 발효라는 것은 미생물이 이것을 분해하면서 나타나는 과정이죠.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질 알코올이라든지 기름에서 얻은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출하게 되거나, 또한 분해되는 과정, 그러니까 분뇨 같은 경우 분해되는 과정에서 가스가 생성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연소시키면서 에너지를 얻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발생한 바이오 에너지는 자동차 연료나 난방 연료로 사용이 됩니다. 석유를 대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석탄도 그렇고요. 그래서 예시를 들면 바이오 에너지는 이런 것들을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바이오 에탄올이라든지, 아니면은 발효시켜서 가스가 발생하게 되는 이 바이오 가스, 식물성 기름에서 추출된 바이오 디젤 원료까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추출이 돼서 사용이 됩니다. 234쪽 하단에 보면요, 환경 보전과 복원에도 생명 기술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생물로 정화시키는 기술과 환경 오염 물질 자체를 분해하거나 흡수할 수 있는 미생물을 이용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환경에 좋겠죠? 그래서 환경을 보존, 그러니까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하고, 복원, 안 좋은 것들 다시 복구시키는 데에 생명 기술이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기름을 분해한다든지 먹는다든지 이런 미생물을 생산하면은 수질 오염, 그러니까 기름이 둥둥 떠서 오염된 그런 수질들을 정화해 갈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중금속이나 농약 등은 독성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흡수하는 식물 같은 경우 이것들을 심어서 일부러 토양을 정화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플라스틱인데요. 플라스틱 중에서도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생분해성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히 토양 속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물질을 분해하게 되는데, 이렇게 버렸을 때 분해가 더 잘 될수록 오염이 덜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같은 친환경 제품을 생산해서 분해되지 않는 폐기물로 인해서 환경이 더 망가지는 것을 막게 됩니다. 밑에 보시면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시가 보이죠? 겉으로 볼 때는 크게 다르지 않는데 버렸을 때 더 잘 썩어서 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미생물 흑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흑공이라는 것은 보통 미생물 배양액이 들어있고, 그리고 황토로 만들어진 공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것들을 이제 하천 쪽에 던져 넣으면은 얘 스스로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작용을 하게 되거나 독성을 제거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흑공 속 미생물들은 항산화 작용을 하거나 그런 작용을 하는 물질을 만들어서요, 부패를 막아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썩는 걸 막는다는 거죠. 관엽식물의 일종인 해바라기는 요즘 공기정화식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실내에 두기도 하는데요. 전자파도 흡수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환경을 잘 보존하고 복원할 수 있겠죠.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